오늘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랜만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소장님. 요즘에 더 승승장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현철 소장님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소장님 요즘 부동산 시장을 좀 보시면서 네. 중요하게 좀 보시는 포인트가 있다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네.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정책을 제가 관심 두는 이유는 혹시 이제 제가 예측한 방향이 있는데 그런 것과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예측한 대로 나온다라면 이제 큰 시장의 변화, 그냥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얘기했던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향으로 쭉 가는데 가장 이제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를 다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규제를 풀 때 이거를 속도를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하느냐 제 관심사는 이 부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빠르게 많이 풀면 시장의 변화가 다시 오게 되거든요. 다시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역시 정부는 제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급하진 않은 거예요. 빠르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급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정부를 좀 많이 이해해 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선거 때는 규제를 다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는데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규제를 한꺼번에 많이 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규제를 한꺼번에 많이 풀면 시장이 급격한 변화가 온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는 정부가 바라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정부가 바라는 방향은 안정이거든요. 안정. 움직이지 않는. 네. 그러면은 안정을 만들려면 뭔가 정책이 지금 상황에서 사실 만약에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상승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를 또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시장이 주식이나 암호화폐처럼 폭락을 막 하고 있으면 네. 다시 안정화시키려면 규제를 막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했을 타이밍에는 사실 약간의 하락 느낌은 있지만 안정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막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은 지켜야 하고 시장은 건들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속도 조절이 좀 시장에 영향이 적을 것만 같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들을 하나씩 천천히 내놓는 거죠. 그렇구나. 이때 이게 약간 이명박 정부 때요. 네. 그때도 약간 규제 완화 쪽으로 네. 나갔지만 네.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은 네. 그런. 그때랑은 좀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게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 리먼 사태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부동산도 갑자기 이제 하락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규제를 조금 더 빨리 푼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규제를 좀 빨리 풀었더니 2008년도에 막 풀었더니 2009년도에 갑자기 상승하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규제를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렇구나.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상황으로 치자면 안정적이거든. 그래서 규제를 지금 풀긴 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처럼 좀 뭔가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볼 때는 네. 그 상당히 그래도 그 약간 부동산 완화 정책 같은 게 네. 보이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네.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한다거나 네, 네. 규제 지역을 해제하려고 한다거나 예. 그리고 실거주 요건을 완화한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속도 조절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정도로 현재 네. 시점에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본다면 양도세 중과를 일단 풀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원래 공약에는 이제 완전히 풀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2년으로 이제 공약에서 2년으로 정해졌는데 실제로 정책을 내놨을 때는 1년으로 축소를 시켰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속도 조절 및 규제 완화를 할 때 그 팍 풀어주지 않고 찔끔 풀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거주 완화도 실제로는 다주택자한테는 거의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이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시장에 대한 큰 파급력은 별로 없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도 풀어주겠다라고 했지만 DSR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겨주고 LTV만 살짝 풀어주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뭔가 그 윤석열 정부를 약간 믿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뭐 지금 뭔가 하고 있긴 한 거야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평가가 생색내기용 정책이다. 예.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규제를 풀어주긴 하는데 굉장히 지금 찔끔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이게 방송에 나오셔서 많이 말씀하시는 네. 약간 장기간의 그 하락 이제 추세에 들어간 거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은 무주택자들은 이제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막 방송에 나와서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실거주도 마세요. 네, 이제는 이제 무주택자들이 굳이 집을 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사냐면 집값 상승이 계속 될 것 같은 그 공포감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집값 상승이 멈췄잖아요. 멈췄다라는 걸 이 사람들도 이제는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굳이 빨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좀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엄청 많이 줄어들죠. 사실 이제 2월 달에 이제 1000건 밑으로 떨어진 건 최초거든요. 네. 지금 거래량 통계치를 작성한 이래로 1000건 밑으로 거래량이 떨어진 건 최초예요. 아, 정말요? 네. 그 정도예요? 사상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1000건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1000건대에서 계속 머무는 것도 사상 최초예요. 그래서 지금 뭐 3, 4, 5가 이제 1000에서 1500 사이에 있고요. 지금 6월 달이 이제 통계 아직 안 끝나서 이제 통계 작성이 아직 안 나왔는데 6월 달은 또 지금 느낌에 1000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또 있는 지금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000에서 1500건도 이렇게 3달 연속으로 나타나는 것도 거의.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만약에요. 네. 만약에 그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부 정책 완화를 조금 만약에 급진적으로 빠르게 가져갔다고 하면 네.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대세적인 차원에서는 네. 이게 결과는 똑같은 건가요?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다 풀어준 상황에서 다 이제 있는 거 막 한꺼번에 다 풀어주고 상승하면 사실 이 다음은 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승이 얼마만큼 될지. 그러니까 막아주는 게 없잖아요. 일본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일본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금리 인상은 뭐 잽도 안 되게 돼요.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상승을 하면 억대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억 10억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손해보는 것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보는 것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의 이익분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빚 내서라도 사요. 상승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금리는 몇백만 원 수준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더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정부는 결국에는 다시 규제를 합니다. 또 일본 사례도 알고 있고. 규제를 풀어줬다가 다시 잠그게 돼요. 그러면
그때 잠그면 진짜 완전 폭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방송에 나오셨을 때 네. 그 집을 살 절호의 타이밍을 한 2030년 네.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는 맞는 걸까요? 예, 그때는 정부가 이제 그 동안에 규제를 다 하나씩 다 풀 거예요. 규제를 다 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규제에 뭐 없는 상황 이런 거를 이제 그때 가면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래도 하락을 계속 그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쯤 되면 일종의 그 당시에는 이제 규제 완화의 누적 효과라고 보는 거죠. 예. 규제를 풀어줄 당시에는 시장 변화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지만 이게 누적돼서 규제 완화가 이제 누적돼서 상승의 에너지가 이제 그때쯤 쌓여 있으면 이제 쭉 또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럼 2030년은 좀 너무 멀다 생각하면 네. 한 언제쯤 사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 사실 그때까지 한 2028년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고 제가 이 30년쯤에 사라는 거는 이제 29년, 30년 이쯤은 이제 안정기라고 해서 바닥권에서 지금의 상태처럼 반대 상황인 거죠. 지금은 상승장에서 하락으로 넘어가는 정책이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 움직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도 똑같거든요. 바닥에서도 하락하다가 V자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U자형 반등이란 말이에요. U자형 반등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걸 하락하는 걸 이제 겪어야 되는 거죠. U자의 앞부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무릎에 사라 이 얘기도 어느 무릎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떨어지는 무릎에 사면 이게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사실 이럴 때 사면 이제 좋은 자리는 선점할 수가 있겠죠. 예, 좋은 자리.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RR, 로얄동, 로얄층. 예, 이런 거를 선점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그 하락하는 거는 일정 정도 하락하는 거는 겪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본인 스타일로 승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런 거 감안하고 떨어지는 거 좀 감안하고라도 좋은 자리, 좋은 아파트를 선점하겠다라고 한다면 약간 선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다. 어차피 나는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사겠다. 이런 때 이제 각자의 그 어떤 나름대로의 스타일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스타일대로 이제 승화를 잘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또 그 순간에 또 개인적인 또 상황에서 뭐 자녀가 초등학교를 가거나 이러면 그렇죠. 좀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좀 국한해서 보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뭐 2029, 30년까지 네. 돈 다음에 무릎 그렇죠. 거기서 사면 네, 좋다. 네. 소장님께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예전 이제 너무 이렇게 돌아가는 현실들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측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최초에 만났을 때 네. 주식 시장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네. 부동산은 그 예측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예. 그때는 그냥 들었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장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영향력이 큰 거, 그러니까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주식도 해봤습니다. 근데 주식은 그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금리 얘기하는데 금리 인상되다가도 올라가는 적도 있었고 금리가 하락하는데 떨어지는 적도 있었단 말이죠. 네. 일관성이 없다라는 건 영향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정부가 뭔가 호재 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할 때도 떨어진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대입을 해봤을 때 일관성,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관성이 있어야 이 요인으로 분석을 했을 때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요인을 사실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쪽은 찾을 수가 없었고 부동산은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릅니다. 분석을 막 철저하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그 주된 원인, 모든 요인들을 이겨내는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1차 요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1차 요인으로 적용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중심리, 그다음에 이제 전세, 그다음에 분양, 그다음에 이제 정책. 이렇게 이제 꼽은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차적 요인에서 네. 전세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요. 네.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전세가는 오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전세가는 오르지 않죠. 전세가 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차인이 100명이 있어요. 네. 임대 물건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그럼 이럴 상황에서의 지금 상황 말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전세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조금 오르지 않을까요? 왜요? 아니, 왜? 맞습니다. 맞는데, 네, 답은 네. 맞는데, 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네. 그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집주인이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 일단은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임차인들이 네. 전세를 더 선호해요. 어. 그러니까 수요가 100명이 일단 50개, 그러니까 100개의 임대 물건이 있으면 전세 50개, 월세 50개 정도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럼 100명이 일단 50개의 전세 물건으로 달라드는 거예요. 그럼 수요 공급이 다르잖아요. 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추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지위가 우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임차인들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도 너무 폭등을 했고 이래서 이제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약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임차인들이 월세로도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세와 월세가 원래 선호도가 전세가 월등하게 높았는데 이제 동등한 상황이 된다라면 전세가가 올라갈 요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가를 최근에 네. 전세를 다시 마치신 분들은 네. 전세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사실 개인 입장이죠. 개인 입장이고 네. 또 올해 초나 뭐 작년 이렇게 중반 이후로 봤을 때는 네. 변함이 없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가로 봐야 되는 지금 우리는 시장을 분석하는 거지 개인 입장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차 3법 이전에 계약 갱시 청구권을 썼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새로운 이제 만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맞을 때 어쨌든 올라야 되는 거죠. 얼마가 됐던 간에 무조건 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오르는데 시장가는 이미 2년 전에 오른 거잖아요. 오른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새롭게 이제 만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여부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가는 정체 및 하락 흐름이 보이는 거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월세로 가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이제 상호작용인데 임차인만 월세를 원한다고 해서 그 월세 계약이 이루어질 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전세를 계속 고집하면 안 되죠. 근데 임대인도 지금 상황은 월세를 어느 정도 선호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려받으면 이제 목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빚이에요.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빚을 내가 얻었으면 뭔가 활용을 해야 되죠. 활용을 해서 수익이 생겨야 이 사람은 이 목적에 이제 부합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없다. 그러면 굳이 이걸 올리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주식 떨어지고 있죠. 암호화폐 떨어지고 있죠. 뭐 집값도 지금 떨어지는 추세죠. 목돈을 굴려가지고 사실 돈이 수익이 확실하게 막 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돈을 받으면 예금을 넣을까 보면은 사실 예금이자하고 대출이자는 사실 차이가 크거든요. 우리가 지금 금리 얘기할 때 사실은 대부분 대출이자를 얘기하는 거지 예금이자는 사실 지금 많이 오르긴 했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금 이자하고 월세를 받을 때 어떤 게 유리하냐?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임대인도 전세금을 올려받는 것보다 월세를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수익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 월세에서 그 서로의 니즈가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장이라면 이게 상승장이고 다주택자 규제가 없다라면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전세금을 올려받을 거예요. 전세금을 올려받아서 집을 하나 더 사는 거죠. 목돈이 생기니까. 그러면 얘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니까 무조건 집을 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상승을 멈추니까 멈췄으니까 이제 집을 사야 될 필요성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와 되게 새로운 게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말랐으니까 네.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가가 오를 것이고 네. 그러면 매가를 다시 올릴 것이다. 네. 게다가 또 공급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월세 거래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전세 거래가 전세 거래가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임차인들이 계속 전세만 찾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야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임차인들이 월세를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 100개의 물량에서 네. 전세 50, 월세 50 있을 때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겠네요. 월세로 지금 수요가 지금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가 막 올라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전세가가 정체되거나 혹은 하락한다고 하면 네. 매가도 유지될 수가 없겠네요. 사실은 지금은 냉정하게 보면 네. 매매가와 전세가를 이제 비교했을 때 네. 전세가 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정을 그냥 전세가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도 매매가는 안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높이 올라가서요? 이게 갭이 크잖아요. 갭이 커서요? 갭이 크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거는 붙어 있을 때 얘기해요. 딱 붙어 있을 때.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을 때, 그때의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클 때는 전세가가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요. 그냥 매매의 이 시장에 있는 요인들에 의해서 따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 과대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전세가도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잡아도 별로 안 움직이는데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가 다시 올라갈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일기 신도시 네. 보면은요, 네. 그 뭐 GTX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뭐 용적률 관련해서 호재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전세가 뭐 한 9억, 8, 9억, 네. 뭐 한 8억, 1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예, 막 매가는 20억. 예, 예. 그러면 이게 전세가율이 50%가 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네. 이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엄청 벌어져 있는 엄청 거죠. 보이는 거예요. 네. 원래 정상적이라는 건 없지만 일상적인 전세가율은 60%대. 60%대가 이제 그 가장 많은 데이터를 차지하거든요. 60%에서 떨어지면 밑으로 내려가면 갭이 큰 거고 60%보다 이제 넘어가면 갭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매가 폭등으로 인해서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에 미치는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아요. 그 전세가율이 네.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은 네. 그게 약간 투자성이 있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 네. 입지가 좋은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또 매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상승장에서 얘기죠. 상승장에.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면요. 시장이에요. 시장. 네. 시장의 방향성이 하락하고 있는데 무슨 투자 가치가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 되는 거예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전세가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하락할 때. 그러면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 자산으로 더 돌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강남 전세가율이 막 네. 90%가 되고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한 70 이렇게는 되는 건가요? 그렇죠. 70에서 75% 선이 될 때까지 쭉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락 초기에 매매가 하락 초기에는 전세가도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유지되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이러면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매가가 떨어지는 폭은 40%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그 20% 50과 70이라고 했을 때 네. 전세가율을 차라리 20%만 해도 네. 20억이면 4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억이나 싸게 살 수 있는 네.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20억이면 4, 40, 한 40%면 8억 가까이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많이 빠진다고요? 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이런 것도 그런 거에 약간 일환인 건가요? 미래의 그런 모습을 약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잠실 아파트 같은 게 막 4억 떨어졌다고 막 이러면 신문에 막 보도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4억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약간 이제 법률적 용어로 하면 통정거래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은. 예, 아직은 지금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아직 하락을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하락 거래들이 나타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증여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뭐 채무 관계를 집으로 대신한다든지 이러면서 이런 걸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를 통정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런 게 빈번하게 나오는 원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상승장이라면 갑자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20억, 25억 찍고 있는데 15억 거래가 나타났어.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이상하면 어떻게 되냐? 이 정부 당국에 국세청에서 나오는 국세청에 이 눈이 다 이쪽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엄청 정교하다 그러던데요. 네. 이거 다 짚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잡아낼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하락 추세가 되잖아요. 하락 추세가 되면 자 20억인데 15억이 이제 25억에서 20억이 되고 15억 거래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금융 당국에서 이게 주의 깊게 안 봐요. 왜냐하면 흐름에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증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런 거래들이 빈번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게 통정매매인지 정상 거래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게 많아지면 하락 거래가 일어났네.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매수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참 재테크 경제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게 그 4억이 이렇게 딱 떨어졌다고 하면은 뭔가 갑자기 뭔가 벌어진 것 같고 앞으로도 갑자기 막 망할 것 같고 대폭락이 갑자기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런 심리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공부를 하고 이제 소장님의 강의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유를 좀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은 초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그냥 4억 떨어진 거를 막 진짜 신문에서는 부동산 이제 폭락이 완전 시작된 것처럼 조만간에 어떻게 될 것처럼. 근데 지금 우리 유튜브하고 언론이나 이런 게 요즘은 이제 같은 추세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썸네일 제목 이걸 정말 자극적으로 짓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제목이나 썸네일 같은 경우를 자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억 떨어진 거래를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은 이런 것이 이게 뭐 정상 거래인가 뭐 아니면 파헤쳐보자 이런 제목이 나왔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폭락 막 이렇게 이제 딱 찍어서 나오는 거죠. 저는 소장님이 정말 또 한 가지 되게 고수라고 느껴지시는 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락 포지션을 계속 주장해 온 사람인데 4억이 딱 떨어지면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또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방송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하락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있거든요. 사람이 유튜브든 뭐든 이제 바라는 방향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뭔가를 막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맞아요.
아니면 그냥 객관적으로 시장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그걸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서 시장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거를 약간 이제 미리 얘기해 주는 측면인 거지 제가 폭락을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저번 신문에서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 20인의 전망을 들어보자 했을 때 거기서 질문이 뭐였냐면 올 하반기였어요. 올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저한테는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이거든요. 너무 짧네요. 네. 그래서 하반기라고 딱 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얘기하지? 여기서 하락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래서 보합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 이현철이 보합이라고 얘기했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질문에 이 요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락을 하고 올해 정도는 정책이다. 그런 기조로 이제 지금 올 하반기 이런 거는 약간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보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부동산 그 패널 조사에서 3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없나요? 별로 없어요. 그냥 하반기 이렇게밖에 안 해요? 다 대부분이 올해. 가장 많은 게 올해. 너무 짧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참 답하기 애매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부동산 항공모함에 비유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되게 동감을 해요. 배로 따지자면 주식 같은 경우는 작은 배 같은 거죠. 그냥 뱃머리 돌리면 획 돌아가고, 맞아요. 획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항공모함을 머리를 턴을 시키려면 획 돌아가다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돌아간단 말이죠. 천천히. 그러면은 자 1년 여러분들은 1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부동산에서 1년은 정말 짧은 기간이에요. 이게 뭐 변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으로 단타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반기에 오른다고 하면 지금 사서 하반기에 판다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관심도가 단기간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타를 하거나 이런 거보다 관심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이제 일반인들도 너무 짧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하락하면 바로 사야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별로 안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짧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갈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구를 좀 두고 대구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이 적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더 빠진다 했으니까 기다려라는 분들도 있고 거기도 참 그런 것들도 갈리고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시각이 얼마만큼 제대로 보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이게 좀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추세가 되어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선진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입하는 사람들은 완전 투자자거든요. 대부분이.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2년 정도 이제 2년 정도 보고 들어가는 건데 2년 정도 봤을 때 더 하락하면 완전 패닉 상태가 돼요. 그럼 빨리 던져야 돼. 대부분 이제 요즘은 같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이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들어갔는데 떨어질 것 같으면 이 사람들도 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빨리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투자자들끼리. 그러면서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죠. 먼저 팔고 나오는 거군요. 그러면은 소장님 저희가 지금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가져야 될 거는 조금 지금 이제 원화채굴이라는 말도 요즘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원화채굴. 원화. 그러니까 주식 쪽에서는 이제 원화로 일 열심히 해서 부업해서 돈 벌어서 싼 주식 사라. 그런 것처럼 열심히 현금 모아서 잘 준비해둬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무릎이 왔을 때 사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현명한 걸로.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나 아니면 뭐 투자자나 사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으면 버는 게 현명한 거죠. 근데 이제 투자를 통해서 지금 벌 수 있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서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면 이제 뭐 정말 나는 돈을 정말 많이 벌어야 돼.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말씀하신 원화채굴을 연화채굴을 많이 하셔가지고 목돈을 지금 같은 경우는 모아놓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집값이 막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싸게 지금 사면 정말 비싸게 살 수 있는 거를 나중에 돈 모아서 목돈으로 정말 좋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네. 그걸 기다리면서 즐겁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러면은 방법이죠. 그 전세 살지 말라라고 네. 또 이렇게 전세 살면 바보다 약간 이런 인식이 근 한 1, 2년 동안 있었잖아요. 네. 빨리 집 사야 된다. 네. 그럼 그거는 이제 또 바뀔 수가 있는 명제가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그건 상승장이었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은 전세 살면 웃을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전세가 항상 나쁜 게 아니군요. 그럼요. 전세 살면 항상 나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게 이제 상승장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다 지속돼서. 보니까 그게 이제 일반 명제처럼 굳어졌는데 하락장이 오면 전세 사는 사람이 웃어요. 집 가진 사람들은 울고. 그래서 위기를 그 순간을 넘기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집 가진 사람들도 전세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이제 전세로 옮기려고 막 시도를 하게 되죠. 그 실제로 막 대형 평수 팔아서 네. 소형 평수 가기도 하고 네. 집 팔아서 전세 가고 이런 분들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그 떨어질 때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안 나타날 것 같지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분들한테 이제 몇 달 전에 가능하면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가장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1주택자예요. 아이러니야. 영끌하신 분들인가요? 영끌하지 않아도 그래요. 네. 그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손해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하락장이 되면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는 거를. 근데 이 손해보는 게 2중, 3중으로 생기는 거예요. 집을 샀으니까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내 원금이 이제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아예 없이 현금으로 산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을 조금만이라도 끼워도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이자도 날아가는 거고. 근데 이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이런 거는 만약에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라도 내가 언제든지 팔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팔 수가 없어요. 사는 사람들이 진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네. 이제 아마 이제 뉴스에 이제 막 나올 거예요. 부동산에 가보면 손님이 없다라고 해요. 손님이. 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파냐, 이거를. 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폐업하는 부동산들 많아질 겁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일어나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소정님을 한 1년 6개월 전에 이렇게 만나 뵀을 때만 해도 네. 이게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진짜 좀 무섭기도 하면서 되게 묘한 게 네. 그때만 해도 분명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앞으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질 거고 예. 근데 그게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때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와서 딱 들으니까 이게 이루어졌고 그러면 또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 폐업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으면 아마 그게 뉴스에 나올 거예요. 와. 공인중개사 폐업한 이제 비율이나 뭐 개수 이런 게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아마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부동산 폐업. 그러면은 지금 좀 집을 사는 것보다 꼭 그게 어느 지역에서 살고 싶다면 그 지역으로 가서 전세라든지 전월세라든지 한 번 더 살면서 네. 한두 번 더 살면서 네. 오히려 그 동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네. 그 뭐 매가나 이런 흐름들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딱 사도 늦지 않다. 네. 아주 좋은 조언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그 소장님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그 제3기 신도시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사전 청약이라든지 본 청약 이렇게 막 나오면 네. 그게 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미치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은 공급이 많이 없어도 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점점 하락 추세로 가는데 공급 물량이 막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수요 공급이 완전히 어긋나게 되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 네. 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아직까지도 약간 횡보나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공급 부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그 이슈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정부가 그 양을 완전히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한번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거 계획을 시장이 변했다라고 해서 쉽게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거든요. 미분양이 생기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할 텐데 그러면 미분양이 결국엔 줄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잘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구 같은 경우 처음에 미분양이 처음 생겼을 때 생기고 한 2,000건 생겼을 때 그러면은 분양이 줄어서 미분양이 안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6,000건을 넘어섰고 와. 지금 8,000건 계속 늘어나잖아요. 늘어난다는 얘기는 분양이 계속 연달아 있다는 얘기죠. 와, 이게 너무 놀라운 게요. 네. 그 대세 상승장에서 네. 어떻게 이제 좀 받아들였었냐면은 3개 신도시가 그 멀리 있으니까 네. 그거 한참이다. 그러니까 예. 지금 집을 사라.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한 1, 2년 지나서 이제 약간 그 변곡점에 꺾인 시점에서 딱 듣게 되니까 네. 그 몇 년 후에 공급된다라는 그 말이 이렇게 몇 년이 떨어져 있어도 네. 되게 이제 뭔가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 예. 이게 되게 신기한데요. 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르게 시간 텀이 굉장히 길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팔아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진짜 2000년 말에쯤에는 팔아라 그 영상 보고 막 욕하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당장 팔아라 이게 아니고 파는 준비를 해서 천천히 팔아라 이 얘기거든요.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팔아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영상 제목만 보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러면 왜 이때 올라가는데 왜 팔으라고 했냐. 올라갈 때 팔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상승장 때는 진짜 거래도 그때 줄어들거든요. 그럼 그때 파는 것부터 힘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정책이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지금 팔기 어려운 거죠. 지금 이제 파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팔린다라고 아우성이에요. 안 팔린다. 하락으로 가지 않았는데 이미 지금 매수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만약에 투자를 생각한다면 내가 팔고 나와야 성공한 거잖아요. 지금은 올랐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수익을 받던 거에서 손실을 이제 점점 까먹는 거잖아요. 수익이 점점 까먹는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시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약간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진짜 주식처럼 그 순간 팔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부동산을 사실은 딱 맞춰서 막 이렇게 미분양 생기면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미분양이 생기고 그때 파는 거는 정말 운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로또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못 팔아요. 네. 이미 늦으니까 미분양이 생기기 전에 미분양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해서 미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그 약간 그런 그 용어가 생각나는 게 약간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안 들리다가 결국 그 날을 맞이하자. 노아의 방주 같은 느낌? 약간 그 방주 만들어서 네.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아무도 안 만들잖아요. 네, 근데 네. 그날은 오잖아요. 네. 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근데 그 표현이 저는 너무 부러운데요. 저는 이게 약간은 그 고급된 표현인 거잖아요. 그 약간 비유적으로 해가지고 네. 저는 너무 이런 인상이 게 깊어요. 생각이 잘 안 나. 아니 근데 진짜로 그 너무 이렇게 소장님을 제가 이제 거의 한 4-5번 이렇게 만나뵈면서 네네. 그것도 한 1-2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예. 그러니까 분명 그때도 이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는 책이 있었고 네. 그때도 1시간 2시간씩 열강하셨고 네. 계속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 듣질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집을 샀던 거고. 그 제가 하는 말을 받아 안기가 참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제가 욕 먹을 거 각오하고
저도 약간 모험을 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심리다라는 말도 네. 되게 더 깊게 이해가 되는 게 네. 결국은 그 심리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대세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렇죠. 현상을 네, 두고. 네. 와. 그러니까 지금 참 사람들의 그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상황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 불과 뭐 1년 맞네요. 전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취급을 어. 받던 상황에 지금 이런 상황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저를 야 그런 뻔한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해 이렇게 이제 댓글에 막 달리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심리의 상태가 되었다. 예,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어쩔 네. 수 없이 이제 인터뷰 이런 코너를 운영하게 되려면 다른 걸 보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 부동산 패널 중에서 진짜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네. 지금의 시기를 맞이하는 분이 있으셨고 근데 소장님이나 또 다른 몇몇 분들은 네.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네. 더 상승한다, 네, 급등장이 온다, 네. 이때 사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1년 전 이때부터 하락을 이제 점치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셨던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그 폭락농자들과는 확실하게 구분을 완전히 해야 다르죠, 저는. 그러니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폭락론자들은 폭락을 바라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제가 폭락론자가 아닌 게 저는 시장 분석을 해서 상승할 것 같으니까 제가 폭등한다. 예, 폭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폭등하고 나서 이제 하락할 것 같으니까 이제 하락한다. 근데 조금 약간 미리 얘기하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다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람이 잘 맞았네. 네. 예. 근데 또 지금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한 걸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 예. 이렇게 이제 폄하하시는. 그러니까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지 않고 그렇죠. 진짜 썸네일 예, 제목 예. 이런 걸로 판단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방송을 다 들어도 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예, 들었을 수도 그게 있을 굉장히 거고. 강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그런 소리만 들려요. 예. 옛날에 심리학자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대요. 20명 정도를 모아놓고 1시간 동안 회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오는데 출구조사를 하는 거죠. 오늘 회의의 주된 주제 내용들이 뭐였냐 해가지고 20명 보고 이제 다 받아 적는데 네. 신기한 게 20명 다 달랐다.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똑같은 주제 비슷한 주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냐. 그렇구나.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걸 듣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이해라고 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여서 자기 머릿속으로 가는 게 정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책을 읽을 때 한 번 읽지 말고 여러 번 읽으라는 게 뭐냐면 익숙한 단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고요. 이 생소한 것들은 그냥 약간 건너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건너뛰게 되면 이게 다른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읽다 보면 내가 건너뛰었던 단어들이 읽다 보면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행간의 의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그런 의미로 이제 비슷하게 해석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만약에 하락이 온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때 주구장창 폭락론을 말씀하시던 분들의 유튜브 영상이 또 떡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채널을 네. 또 막 볼 수도 있고.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상승기를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은 100%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순간 하락할 때는 또 막 열렬하게 봤지만 네. 상승기를 놓치면 결국 또 내 집 마련은 물 건너 가는 거고. 우리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S 네. 그분이 하락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됐는데 그분은 그냥 주구장창 하락만 얘기하셨잖아요. 상승으로 지금 막 변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하락을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분에 매료됐던 많은 분들이 그분 말씀을 듣고 집 사는 시기를 미뤘다가 엄청 후회했다. 이런
그 땅을 치는 그런 네.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하락이 맞는데 이 하락을 그냥 예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틀렸던 생각이 이제 맞았어요. 예를 들면 닥치고 금리야. 그럼 만약에 금리 인상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금리가 이제 인상되는 게 멈추고 금리가 인하하면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사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이 바뀌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공부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은 바라는 시장 이 시장을 바라는 쪽이 아니고 분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소장님께서 그 더 활발하게 네. 활동해 주셔가지고 이게 재테크가 한번 분위기가 하락장으로 가면 네. 사람들이 무관심해지고 네, 이제 방송 조회수도 많이 이미 벌써 다른 분들 이렇게 오시고 저도 그렇고 네. 조회수가 많이 준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네. 관심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또 지금 놓칠 수 있잖아요. 놓치죠. 그러니까 네. 소장님께서 좀 그럴 때도 출연해 주셔가지고요. 아, 그 근데 타이밍도 얘기해 그게 주시고. 그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네, 그때도 하락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점점 관심을 놓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부자로 갈 수 있는 그 동아줄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놓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남들 관심이 없어질 때 여러분들은 공부를 철저히 해가지고 진짜 상승장이 올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본격적인 상승장 때 제대로 들어가서 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하락장 때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네. 꼭 구독하셔가지고 그 내 집 마련 네. 아니면 투자로서의 투자로서의 아파트 사는 네, 거 네.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네. 뭐 끝으로 네.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끝으로 할 말 가장 제가 좀 아쉬워했던 지금 폭락장 이제 하락장이 오는데 하락장을 바라던 사람들이 이제 하락장이 오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이 바라는 상황이 되면 안 이 되거든요. 댓글에 보이시죠? 네네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보다는 그 시장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좀 미래를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